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바이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지명TV 권진숙입니다. 2020년 봄부터 지명TV는 새로운 포맷을 추가해 보았는데요. 매달 제약바이오의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는 기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어떻게 변할까인데요. 오늘 주제를 위해서 히트뉴스에 두 분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트뉴스는 지난 2018년 5월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병원, 약국 등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를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 조명하는 매체입니다. 저는 국내 제약사와 약국,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지 기자입니다. 네, 저는 바이오벤처와 글로벌 제약사를 취재하고 있는 홍숙 기자입니다. 혹시 히트뉴스가 지향하고 있는 언론사적 역할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기존의 전문지와는 다르게 약사나 의사 등의 직능 중심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산업적 시각을 가지고 취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산업적 시각으로 접하는 히트뉴스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다각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지난 2월부터 사실 코로나 이슈 지금은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었지만 2월에만 해도 30여 명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막고 또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 전화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안 오고 의사랑 통화만으로 진료받고 또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요. 처음 시행되는 한시적 서비스였지만 반응도 괜찮았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이런 원격 진료가 되게 활발히 진행이 되었나요? 활발하다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한시적으로 뭐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미국에서는 워낙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원격 모니터링이 실제 코로나19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체온이나 뭐 산소 포화도나 호흡수라던가 IoT 기술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를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으시지 않나요? 정말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였기 때문에 협의나 또는 소통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구에서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이후 많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면서 그래도 의료인과 환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의료인과 업계, 다양한 환자가 좀 이번 기회로 이런 진료도 있구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원격으로 선생님과 화상이나 또는 전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대리 처방을 허용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협회도 약사단체도 당장은 비난 수위를 높였지만 국가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단 시작된 전화 진료와 대리 처방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 작은 변화가 혹시 대한민국이 원격 진료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개원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매출 구조가 큰 폭으로 감소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각 과별로 조금 살펴보면 가장 좀 심각한 매출 하락을 보인 과가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는 그 기존 매출의 70에서 80%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도 40% 수준 정도로 감소했고 좀 피부 미용이나 성형외과 정도도 20% 정도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부 미용과 성형이 의외로 감소폭이 모든 질환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거 좀 우회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언제 데이터일까요? 3월 달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4월 달 데이터가 나온다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관련 업계분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비 처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이 반영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4월이나 5월 중에는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원가의 환자 감소는 실제 개원가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통상적으로 개원가의 인건비와 재료비 지출이 총 매출의 4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0 내지 30% 수준만 감소해도 순이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정부도 이런 개원가의 경영 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바로 요양급여 비용의 조기 지급 또는 선지급인데요. 이는 4월 28일에 발표한 의협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다음 6가지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보상 대책을 확대해라. 두 번째, 의료기관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라. 등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 혜택만 봐도 4대 보험을 감면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공공요금을 감면해라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올 2, 3월에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20억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전국의 3,900여 평 의원에서 1조 1,450억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4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좀 더 정부가 자세히 조사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병의원 경영의 위기는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업계 위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이런 어려움은 제약업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 제약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손실, 경영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 해주십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약품의 약가 때문인데요. 약가 인하 정책도 계속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제약계 부담이 크다는 게 솔직한 속내입니다. 어떤 약가 인하 제도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상태죠? 오는 상반기쯤에 이미 등재된 약을 재평가해서 만약에 이게 그만큼 약값을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약값을 깎아버리겠다라는 기등제약 재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1년 동안 유예해달라는 협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등재약 재평가라는 것에 대한 발표가 곧 날 예정인가 보죠.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준제 약제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급여화됐던 약물 중에 이거는 나라에서 재정을 부담할 만큼 그렇게 위중한 약물이 아니다, 중요한 약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약물에 대한 목록을 재정비해서 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진 그 제품이 여기에 있죠? 짧게 말해서 콜린이라고 콜린 제제. 네, 콜린 제제에 대한 게 1번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 이 기등제 정비 목록에 그 후속 약물로 두 번째로는 저만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콜린 제재? 일단 업계에서는 콜린에 대한 정부의 그런 정책의 시행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서도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업계에서 어떠한 반발이 나올지도 이미 다 예측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일괄 약가를 인하했던 게 아마 2012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부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약가를 인하하는 어떤 정책적 논리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한정된 약제비 내에서 보험으로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네네. 이 재정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한정 사보험 체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재정을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목록에서 빼기도 하고 약가를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오리지널 약가와 별 차이가 없다면 약가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산업적 관점으로 앞서 한다고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한정된 재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약가를 깎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업계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텐데 네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은 업계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방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약가 인하 참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뭐 예고가 됐던 행정 절차이지만 상황이 급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대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러게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약업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원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 중국으로서는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국가인 만큼 네. 중국의 의약품 관리나 또는 의약품의 수출 수입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료약이 오르는 환경도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수출을 전면 제한해버리는 사례도 있었어서 약 제조나 또는 수출입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인도는 전 세계에 많은 약품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약업계 예상되는 어려움은 환자의 감소와 기등제약 재평가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도 곧 닥쳐올 제약업계 위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이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 또 대면 영업 자체가 어렵고 환자 수 감소로 인해서 근본적인 매출 상승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약업계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택을 선택하신 제약회사가 참 많았는데 그 제약회사별로도 또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으셨다고요? 이거는 좀 국내 제약사의 상황과 글로벌 제약사의 상황이 많이 달랐는데요. 네.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초기 2월 초부터 재택에 진입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전면 재택을 시행한 반면 네네. 이제 국내 제약사는 상황의 추이를 계속 엿보다가 뭐 한 2월 말, 3월 초 중반쯤에 한시적으로 이제 재택을 들어갔다가 다시 현장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택을 하면서 나름의 각자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면 방문이 안 되니까 의료 그 기관에 대해서 네. 일단 선생님들한테 뭐 디테일을 제공해 드릴 수도 없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불안감이 있었고 국내 제약사는 회사에서 가라는 지침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지침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국적사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 버든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일명 재택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영업 직군 분은 일단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는 주 단위로 그 업무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일단 이걸 짜신 분들도 재택이 처음이신지라 이게 9 to 6라고 끝날 줄 알고 이걸 짰으나 막상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6시가 훌쩍 넘어서 오히려 업무량이 과다해졌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MR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불안감일까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 어떤 약을 처방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전화하면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는 소소한 안부부터 여러 질환군에 대한 처방, 약물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MR의 역할이 지금까지 매출을 얻어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부분까지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런 영업 직군들의 재택이 늘어나면서 이게 매출이 줄지 않아도 걱정일 수 있고 뭐 줄면 또 주는 대로 걱정이 그래서 여기 이제 MR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MR이 정말 제품에 대한 디테일링만 하는 직업이냐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랑은 국내 제약사랑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신약이나 뭐 혁신적인 치료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야 된다. 영업사원들이, MR들이. 이런 인식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반면 사실 국내 제약사는 아직까지 제네릭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제네릭 비즈니스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면대면의 디점이 되게 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약업계의 제약회사의 업무 방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면하지 않은 직군들을 본 회사들은 이번에 비대면 영업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웹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영업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약 영업은 의료진과 직접 디테일을 하는 활동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 온라인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통계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IQVIA가 2018년 전국 종합병원과 클리닉 의사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디테일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 중 70% 이상이 영업사원의 직접 방문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온라인에 대한 선호도 역시 62%로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 직원이 나한테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은 아주 편하고 익숙해. 하지만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이 정도 심리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의 확대는 실제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비용의 지출 추이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IQVIA가 전 세계 35개국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지출 금액을 분석한 결과 대면 디테일을 포함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은 2012년 884억 달러, 즉 104조 원에서 2016년 759억 달러, 즉 90조 원으로 연평균 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세미나와 디테일에는 같은 기간 연평균 20% 그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의 직접 방문을 선호했던 의료진들도 이제 외부로 하는 세미나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의 웨비나 활동도 부쩍 활발해졌고 제품에 대한 웨비나를 신제품부터 일단 웨비나로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의료진에게 참여를 이끌고 또는 거기에 영업사원이 대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곳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보셨던 선생님들의 반응도 혹시 피드백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네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각 분과별로 조금 선생님들이 인식이 다르긴 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 쪽 선생님들은 웹 심포지엄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종양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암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 같이 좀 복잡한 기전의 약물을 좀 다루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나한테 디테일링을 해주는 게 원격으로 좀 무언가 멀티 채널보다는 그게 더 용이했다라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셨어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의료인들의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회사가 다 이렇게 이제 웨비나든 온라인 심포지움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신기하거나 재밌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선생님들이 이제 대면
MR의 역할이 없이도 실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컨텐츠를 보도록 하기 위한 그 매력 포인트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제약 영업인, 즉 MR의 역할을 줄어들게 할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영업의 성과가 정보를 전달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영업의 성과라는 것은 결국 처방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처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바로 영업의 성과로 연결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해서 의료인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의료인이 본인의 치료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본인의 치료에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처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누가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약 영업인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매일매일 이제 검색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과연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업계 상황과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약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입니다. 네. 이 약물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에볼라 치료제로는 개발이 되지 못하고 다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가장 진도가 빠르고 글로벌 3상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올해 5월에 최종적인 이제 약물의 최종 단계의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5월 1일 FDA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는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3상에 진입한 약물은 없는 실정이고요. 일명 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보이스만 높이는 실체는 없는 이런 보도들도 좀 간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 물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식약처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건 맞지만 초기에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주주들이 특히 오해할 만한 표현을 썼는데요. 라는 기업이 기업 공시랑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에서 긴급 임상시험이라는 용어를 긴급이란 말을 붙였군요. 일반 시민들은 이거 코로나 치료제가 되게 응급한 상황이니까 뭔가 식약처나 규제당국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임상을 뭔가 승인을 해주고 빠르게 진행이 되나 이런 오해가 있어서 실제로 그 보도와 공시가 발표된 이후로는 주가가 50% 가까이 뛰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임상 그 제출서를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우리 임상할 거야를 제출한 건데 거기다 긴급이란 말을 붙여서 마치 정말 식약처에서 너희들 꼭 임상하자 이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것처럼 반면에 조금 그래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뮨메드와 부강약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임상 이상 관련해서 식약처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이뮨메드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단계 정도, 3상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치료제가 되려면 아주 오랜 기간이 근데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특히 셀트리온의 서 회장님은 굉장히 본인 이제 자신감을 많이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셀트리온을 보는 시각도 업계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보통의 신약개발 연구자나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개발 단계가 워낙 긴 주기가 이뤄지고 또 개발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임상 3상,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는 워낙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1상이나 2상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가장 신약 개발 단계에 근접한 3상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결과치를 얻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임 상단계부터 마치 생중계하듯이 발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생중계란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2번 들어봤는데 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고, 네, 그래서 들어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발표해 주신 만큼 조금 성과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네, 회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을 시도했던 회사인 걸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메르스가 워낙 빨리 종식이 되는 바람에 네, 이제 네. 창고에 그냥 놔뒀던 약물인데 아무튼 그런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항체의약품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작은 소규모의 바이오 벤처가 연구하겠다는 단위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치료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 코로나에서 가장 우리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인데요. 제약업계 사람들이 얘기한다. 마스크 사태.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사실 마스크는 지난 1월부터 명동에서 일단 많이 붐볐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실 1월에는 국내 환자가 30명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크가 정말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게 된 건 그 31번 환자가 나올 때쯤 2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긴 줄이 늘어서서 마스크 한 장 사겠다고 다들 줄을 섰었죠. 정부도 이 같은 마스크 대란을 인지하고 2월 25일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고 해서 마스크 공적 물량의 50%는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보내게 했습니다. 2월 말에 50%였다가 그 다음에 3월 초에 80%까지, 그래서 정부가 마스크 업체 모두 80%는 다 우리에게 줘 해서 나라에서 살 거야. 개발청이 이거를 각 약국에 몇백 장씩 공급하는 형태로 갔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호영의 역할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 정부가 지난 3월에 마스크 공적 마스크를 80%까지 늘릴 때 약국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특정 유통업체에게 유통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논리로는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 사재기 못하게 매점 매석 방지할 수 있게 큰 업체에 국내 업계 1위인 지오영과 2위인 백제약품에게 전국 22,000 약국에 유통을 맡겼습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도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지오영이 그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래 지오영이 하는구나, 국민들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3월 이제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던 중에 이거 유통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일부 매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특정 업체에 지오영이 약국 유통을 하느냐, 이 약국 유통을 정부가 맡긴 명분이 있느냐, 이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특혜가 아니냐? 특혜가 아닌가요? 일단은 정부가 제일 먼저 그 약국 유통을 정할 때 유통협회 또는 이 유통을 맡을 사람에서 자원을 받아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과 좀 시간을 두고 함께 뭐 위원을 모셔서 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하룻밤 만에 정했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오영을 선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업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 지호영은 돈을 많이 벌었대?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실제 지오영이 벌어들인 이익을 요구하는 언론사도 있었고 여러 매체에서 지오영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지오영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윤 이익보다 소요된 비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손해보면서 했다는 건데요. 지오영과 백제도 공공적인 역할을 발휘하고자 공적 마스크 유통에 참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제약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자님들 어떠셨어요?
저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좀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신약이나 뭐 백신 개발의 움직임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뭔가 신약 개발의 역량 강화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모두 다 처음 겪게 되는 이런 위기였는데 이 위기에서 돌발스럽게 대응하느라 좀 미흡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좀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 의료인들도 참 대단하구나를 대부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국민과 우리 의료인들이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잘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제약업계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변화에 지금 봉착 중인데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